집합공헌법을 했잖아요. 집합공헌법 지금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요 어디에 나왔냐면 그 특강 부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폴더를 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법조문을 가지고 한번 처음부터까지 한번 딱 정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 법조문 같은 거 한 가지 좋은 게 한 번 딱 들으면 되지 두 번 세 번 들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집합공헌법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물어보셔야 되는데 제 뒤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77페이지 조문집이요. 페이지 77페이지요. 자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죠. 여러분 상가용 건물이 아니에요. 영업용 건물이 아니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죠. 민법에 대한 특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택의 임대차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먼저 해결을 해. 그러고 나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좀 봐봐. 여기 일반법이 있고요. 여기 특별법이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게 먼저 적용이 되고 먼저 이걸로 해결을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민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필요비 청구, 유익비 청구가 있어 없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어 없어? 없어? 없죠? 그러면 뭐냐면 주거용 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것은 민법으로 가서 찾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몇 기를 연체하면 해제한다는 말이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없거든요. 상관에 있는데 그럼 민법은 없죠. 그럼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없죠. 그러면 민법으로 가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속기간은요 2년을 최단 2년을 보장한다는 전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적용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민법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먼저 이제 그것을 이제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에서 두 문제 나오면 여러분 그 중개사법령에서 한 문제 이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두 문제가 나오죠. 매년 최소한 두 문제. 그렇죠? 많게는 세 문제까지 나오니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적용법이죠.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죠.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서 적용되고요.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 이것을 겸용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용 건물의 경우는 이런 것이죠. 다방 있죠. 다방하고요. 다방 영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홀이 있고요. 방 있죠. 방이 두 칸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방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방도 있고 주방도 있으니까 이것이 주거용이냐 상가용이냐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다방으로 쓰는 면적이 훨씬 더 넓잖아요. 이것을 뭐냐면 상가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전체를 뭐로 보는 것이다? 상가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여인숙이 있었는데 방이 10칸이 있었어요. 10칸이 있었는데 한 칸을 내실로 사용했어요. 내실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상가용 건물의 일부이지, 알겠죠?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아니다. 이런 것을 뭐라 한다? 겸용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체를 뭐로 볼 수 있다? 주거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3절을 보면 대항력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대항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대항력은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을이 갑한테요 보증금 1억을 주고 살고 있는데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어가지고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인의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특정과 특정인 갑과 을 간의 문제이지 을과 병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면은 신소유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병이요 을한테 너 나가 그러죠. 그러면 을은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는다? 갑한테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여기 임차인이 돼 있죠. 이 사람이 뭘 한다? 전입식 여기 봐봐. 뭐가 없어? 등기가 있으면 바로 대항력이 있죠. 등기가 없어도 이 말이죠. 없어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 등록을 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있으면 당연히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죠. 등기가 없을 때 알죠? 그 다음 날부터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등기를 했다 그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대항력이 있을 때 어떡한다?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죠. 바뀌어서 병이요 을한테 나가 그러죠. 그럼 을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즉 을은 갑과의 계약 내용을
병한테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가 있으면 당연히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죠. 항상 우리가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효력, 이것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가 없어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때는 그 다음날이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전입신고는 어디를 전입신고라고 한다? 이것은 수리가 된 때, 수리된 때를 전입신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리가 된 때, 그때를 전입신고다. 등재된 때가 아니고 그것을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등기가 없으면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 0시부터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돼야 되죠. 전입신고를 하면 뭐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안 되죠. 그럼 여기를 한번 보시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이때 법인이죠. 법인은 뭐냐? 사람이 아니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없죠.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 여기는 희한하게요. 항상 여기서는요, 임차인이라고 하지 않고 입주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보면은 LH공사 있죠. LH공사가 임차한 집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을 입주자라고 그렇게 해요. 알겠죠? 그래서 입주자가 그 주택을 뭐라고?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죠. 그럼 언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이건 뭐냐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여기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쓸 땐 지방공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법인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이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인데 의리요 LH공사가 이것을 전세를 내죠. 전세 또는 임대를 하죠. 임대를 가지고 LH공사가요 무주택 서민평한테 이건 입주자라고 그래. 입주자. 이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입주자라고.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LH공사가 이 사람 여기다 집어넣죠.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서 전입신고를 하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언제요? 2월 1일 날. 그럼 이 2월 1일 날 전입신고하면 이것이 임차인, 이 입주한테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생긴다? LH공사에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LH공사가 방을 임대를 해도 LH공사는 전입신고를 못 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알겠죠? 사람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못 하는데 입주자가 돌아가지고 전입신고하면 이 입주자의 전입신고를 LH공사 전입신고로 봐주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입주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죠.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누가요? 법인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LH공사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죠.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방을 구해가지고 그 직원을 거기 기숙사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그럼 예전에는 법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보호를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죠. 그럼 언제부터? 그 다음날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이것은요 이 말 가지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보증금 1억 원에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전입신고나 또는 뭘 했다?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이요. 그런데 중간에요 건물주가 병으로 바뀌죠. 5월 1일 병으로 바뀌죠. 병을 뭐라고 한다? 신소유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병을 뭐라고 한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런데요 지금 이 을은 1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5월 1일 날 집주인이 바뀌었죠. 그래서 5월 1일 날 집을 산 이 병이요 이 을은 지금 전입신고가 돼 있죠. 등기가 돼 있죠. 그럼 대항력이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는데 병이 을한테 나가. 그러면 안 나간다? 안 나가죠. 도리어 을이 뭐란다? 을이 병한테 뭐라 한다?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이라는 것은 갑과의 계약 내용을 그것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고 10월 1일 날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이 병이 보증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을한테 반환한다. 결국 무슨 말이냐?
이 병을 뭐란다? 임대인, 갑이죠. 임대인의 지위를 뭐랬다?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해.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니까요, 병이 이 갑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병이요 10월 1일 날 보증금을 을한테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만약에 이 을한테요, A라고 하는 채권자가 만약에 1억을 빌려줬잖아요. 그런데 갑이 을이요 돈을 갚지 않죠? 그러면 임대차가 10월 1일 날 끝나면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반환할 거 아니에요. 그 1억 원에 대해서 A가요 가압류를 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가압류 언제? 6월 1일 날이요. 알겠죠? 가압류를 거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은 10월 1일이 되면 1억 원을 A한테 반환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중간에 여기서 4월 1일 날 할까요? 4월 1일인데 갑자기 5월 1일 날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압류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양수인이 갑의 지위를 승계하죠. 그러니까요, 일단 갑이 임대인일 때 압류가 들어왔어도 보증금이에요. 일단 10월 1일이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누가 반환한다? 병이 을한테 반환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을의 채권자가 보증금에 압류를 걸었죠. 그래서 이때는요, 병이요 A한테 반환하는 거예요. 이때는 무조건 다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가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요 월세를 내지 않죠. 그럼 5개월분의 월세 100만 원씩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봐봐, 이걸 그대로 읽어. 가압류 채권자라고 돼 있고, 채권 가압류권자가 알죠? 양수인에게 권리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 질문 아주 중요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그럼 지위를 승계하면 병이 이 자리에 들어가죠. 그럼 병이 을한테요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요, 병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난 다음에 종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원래 누가 돈을 줘야 되죠? 갑이 줘야 되죠. 갑이 줘야 하는 것을 병이 돈을 냈잖아요 을한테요. 그럼 병은 갑에게 그 돈 내가 너 걸 대신 내줬으니 나한테 달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할 수 없다. 왜냐? 그걸 바로 지위를 승계한다고 그래요. 지위를 승계한다는 말은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거를 법에 의해서 지위를 승계하죠. 법에 의해서 당연히 승계하죠. 그러니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 당연히 그냥 승계한 것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병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난 다음에 종전 임대인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조 2 보증금의 해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요 먼저 보면 대항 요건이 있죠. 그럼 대항 요건은 뭐가 대항 요건이에요? 주택의 인도와 그 다음에 전입 신고죠. 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 보여? 이길, 그 다음날 이길 오전 몇 시부터요? 0시부터 대항력 생기죠. 알겠죠? 대항력.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경매나 공매할 때,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경매나 공매를 할 때, 매매 대금은 절대로 안 돼. 알겠죠? 경매나 공매할 때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매매는 안 돼. 매매는 경매 대금에서만, 공매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는 뭐다? 그 다음에 대항 요건, 대항 요건에다가 플러스 뭐를 해야 돼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갖춰야 돼. 이것을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우선 변제는요, 먼저 대항 요건요,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한다 안 한다?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고요. 경매 개시 등기, 압류 등기 전까지, 압류 등기 전까지 뭐가 돼야 돼요?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 돼야 돼. 소액. 서울에서는 1억 5천 이하가 돼야 돼. 어디까지? 압류 등기 전까지. 이것은 다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를 뭐를 먼저 돈을 뺀다? 최우선, 그리고 우선이죠. 알죠? 근데 여기서는 경매나 공매에서만 그렇다 이 말이죠.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자,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죠. 이 판결을 뭐란다? 보증금 달라고 판결을 해. 그래가지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소송 경매를 청구해. 이것을 뭐란다? 집행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경우는 만약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행이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채무불행이죠.
그러면 전세권이나 저당권 그 자체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대차는 채권이죠. 그럼 채권은 절대로 경매할 수가 없어요. 채권은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해서 임차권으로 경매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래서 판결이 뭐 나오죠? 그 판결문으로 경매를 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요 전세권으로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뭐라냐? 물건을 인도. 그래서 집을요 집주인한테 반환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런데요 우리가 전세권이 아니라 저당권이 아니고 임차권으로 할 때는 임차권, 임대차는 경매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경매를 못 하니까 상대방을 뭐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이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 법원에 내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으로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요 이 판결문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죠. 경매. 그러면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41조에도 불구하고 이 민사집행법 41조로 가는 것은 상대방이 뭐에 빠져야 돼? 채무, 불행,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내가 저당권이나 전세권으로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문으로 경매를 청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의무의 이행, 이 반대 의무의 이행이 뭐냐? 목적물 인도 의무 있죠. 인도 의무, 이것을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뭐죠? 경매죠. 경매 개시 요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이거 시험에 잘 나와. 확정 판결 등에서 경매를 청구한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집에 살면서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권은 그 집에 살면서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 이렇게. 자, 양 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대항요건과 여기 대항요건이죠? 임대차 계약 증서에 뭐를 한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랬죠?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됐죠? 뭘 할 수 있다? 우선 변제할 수 있죠. 언제요? 경매나 공매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걸리잖아. 후순위보다 먼저죠.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후순위. 그 다음에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후보다 먼저 이것을 우선 변제라고 그래. 내 뒷사람보다 먼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요. 우리가 임대차가 여러분 종료하죠. 임대차가 종료하면 어떻게 돼요? 임대차가 종료하면 여기서 보증금 반환이죠. 보증금 반환하고 그다음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죠? 동시 이행이죠.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은 보증금을 반환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는 목적물을 뭐 해야 돼? 인도야. 그래서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를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보증금, 이게 뭐죠? 2항에 따른 보증금이 우선변제. 이때 보증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2항에 따른 보증금은 우선변제권 이 말이죠.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인도와 목적물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자, 이 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후순위 변제다, 그걸 우선변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받으려면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러니까 인도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죠? 눈 좀 떠봐요. 자,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 등이요 우선 배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그 다음에요 여기 금융기관 등이요 여기 계약으로 양수를 했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갑의 건물에요 의리 자기 돈은 2천만 원밖에 없고요. 2천, 금융권에서 8천을 빌린 거예요. 여러분 전세자금 대출 있잖아요. 보증금 담보대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했단 말이죠. 대출해가지고 여기 8천만 원 은행에서 주고요 자기 돈 2천만 원 여기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 집이 갑자기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되면 그래서 이 의료 배당을 받겠죠. 이 사람 배당을 얼마 받죠? 1억을 받겠죠. 그럼 1억 받으면 2천만 원 자기 것이고 나머지 8천만 원 은행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은행이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래서 어떡한다? 금융기관 은행이
그것을 내가 넘겨받아. 너가 1억 받을 것 중에서 내 것이 8천이니 나한테 8천만 원의 채권을 양도해라 이 말이죠. 그걸 그러면 양수하죠.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알겠죠? 우선 배제권을 승계한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은요, 우선 배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대리나 대해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리할 수 없다? 대위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을이요, 자기 돈 2천만 원에다가 8천만 원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경매가 되는 거예요. 이 을이 1순위야, 1순위. 그럼 1순위면 이 사람은 경매가 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이 은행이요, 8천만 원 빌려준 은행이 이놈이 빨리 돈 받았으면 좋겠어.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행이요, 은행이 을을 대신해서 대리나 대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먼저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은 계약으로 양수하면 그 계약의 범위 내에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뭘 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말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있다 아니에요?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자, 이제 여러분요,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보면 임대차가 먼저 됐다? 끝났죠.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반환되지 않았어. 반환되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은 안 줘. 그러면 주택 소재지 임대인의 주소지 아니에요? 그럼 임대인의 주소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에. 알겠죠? 주택 소재지. 눈 뜨고 있는 건 안 뜬 거나 뭐 비슷한 사람들이 몇 명 있네요. 알겠죠? 자요, 등기한건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건물이 이렇게 갑의 건물이다. 3층짜리 건물에서 갑의 건물이요. 갑이요, 여기 1층이에요. 을이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래서 이 사람이요,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6월 1일까지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간이 끝났어.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한다?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 그래가지고 7월 1일 임차권 등기가 되잖아요. 등기.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 알겠죠?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1층에 살다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1층에 살다 나왔는데 이 1층에 새로운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 변제는 된다 안 된다? 최우선 변제는 안 돼. 왜요? 여기서 한 방에다 최우선 변제가 2명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임차인은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죠. 반환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은 안 주니까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등기를 해. 등기하면 아까 말했죠. 등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 그때부터 효력이 있고 대항력이 있고, 등기가 됐으니까 을은요, 뭐를 해야 된다? 전출 신고를 해도 돼. 전출 신고. 그래도 대항력이 있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 후순위는 최우선 변제를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왜요? 이 사람이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못 받은 돈이 있잖아요. 여기 1층에서요. 그런데 여기에 또 누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또 소액이야. 이 사람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최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을이 법원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죠. 근데 법원이 그걸 기각을 해. 기각하면 뭐 할 수 있다? 다시 항고할 수 있다. 알죠? 다시 항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딱 끝나죠? 임차권 등기가 끝나면 이 사람 뭘 해도 돼? 전출해도 돼. 전출해도 돼. 등기가 끝나면. 자요, 여기 이제 보시면 5항은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봐봐. 여기서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면 봐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1월 1일 날요, 전입신고가 돼 있다. 전입신고가 됐으면 1월 1일 날 전입신고가 되는데 7월 1일 날 등기를 했죠. 임차권 등기. 그럼 이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임차권 등기를 해. 그럼 언제부터? 오늘부터 대항력이 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대항력하고 임차권 등기죠. 봐봐. 여기 어디가 있어? 임차권 등기죠.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여기 등기는 7월 1일인데 이미 1월 1일 날 이미 대항력이나 또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죠. 그럼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전입신고도 안 했어. 전입신고 안 하다가 임차권 등기를 했죠. 그러면 7월 1일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겨. 그런데요, 그 전부터, 7월 1일이 되기 전에, 알겠죠? 여기 보면 7월 1일이 되기 전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세가 있었죠? 그럼 그것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다. 대항요건이 뭐죠? 전입신고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죠? 근데 여기는 뭐를 해도 전출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상실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잠깐 쉬었다 다시 할 테니까 한번 봐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 여기 봐봐. 끝났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 끝났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8조에 따른 우선 변제. 여러분 봐봐. 8조에 따른 우선 변제를 말한다. 최우선 변제예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은 안 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 관련된 비용. 이거 누구 때문에 지금 임차권 등기라고 했죠? 누구 때문에? 임대인 때문이죠. 그래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쭉 보면 우리가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법조문이 약간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로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이제 우선 변제에 관한 것이 우선 변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 아까 말했죠? 우리가요, 보존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대리나 대위해서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인을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고, 알겠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임차인을 뭐해서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까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대리나 대위해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차이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는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조 4가 나왔는데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앞에 것을 약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바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